인형을 갖다 놓고 이렇게 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강아지를 앉혀놓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이크를 보면서 상대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를 막 한다든지, 이런 연습을 하는 경우 여러분들도 가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있지도 않은 것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냥 스스로 믿는 척 하는 것에 그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주 나쁜 버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버릇이 들면 무의식 중에 무대에서도,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내가 진짜 슛이 들어와서도 그런 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살아있는 상대가 오히려 불편해지는 거야. 배우 수업 교감 파트 시작해볼까요? 자, 이날 이제 수업이 시작되셔서 토르초프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어요. 바실리를 향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넌 지금 누구랑 교감을 하고 있니? 라고 물으니까 바실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냥 자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대요. 저요? 저 뭐 아무 교감 같은 건 안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그럼 너 교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다니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약간 놀리듯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바실레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니 저는 이제 마주보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뭐또 누구한테 말을 건네지도 않았고 뭐 아무런 접촉이 없었는데, 사람과의 접촉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무슨 뭐 교감을 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토르초프 선생님께서 꼭 누군가와 마주보거나 대화를 해야만 의사소통이니? 눈과 귀를 막고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마음속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대상을 찾아봐라. 어떤 사물과도 아무런 접촉 없이 과연 한순간이라도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코스차가 이제 코스타한테 아마 시켰나 봐요. 선생님께서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한번 무대 위에서 한번 활동해 보겠니? 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자는 무엇을 떠올렸냐면 전날 연주회를 갔었대요. 그래서 그때 일을 하나하나 이제 되새겨 보면서 기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현관에 들어가고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내 자리에 찾아가서 뭐 연주자들이 조율하는 모습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주가 시작되고 음악에 귀를 기울였어요. 근데 그 음악하는 그 연주 단원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무슨 교감했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선생님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에 너 빠져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왜 교감이 하나도 이루어졌다고 안 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코스자는 또 제가 귀를 열심히 기울이긴 했는데요. 실제로 그냥 음악은 뭐 별로 들리지는 않았고 음악의 그 의미나 뭐 어떤 정서적인 뭐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저는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께서는 다시 너의 음악과의 접촉과 수용은 아직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행 과정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를 않았고 그 과정이 너의 주의를 산만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는 결과물이, 정서라는 것은 어떤 선행된 것의 결과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서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 코스차가 지금 전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이 과정 속에서 선행 작업이 전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뭐 그곳의 모든 것들을 떠올려보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고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려고 애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 과정일 수 있을 텐데, 그것들이 그냥 주의를 산만하게 하기만 했지 어떤 공감의 상태로 전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됐다면 너는 음악에 몰두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것에 흥미를 느끼거나 어떤 거라도, 그러니까 음악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뭐 다른 물건에라도, 이 뒤에 보면 이제 샹들리에 얘기가 나오는데 샹들리에로라도 흥미를 느꼈을 거다. 그러면 샹들리에와 내가 교감이 이루어지는 상태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러니까 코스자가 네,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기억을 더듬어 가려고 애썼대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음악을 듣는 척 했대요. 그런데 사실은 주변의 상황을 살폈대요. 그러니까 뭘 살폈냐면 관객들의 시선을 끌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변들의 상황을 살피느라고 음악은 귀에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길이 살짝 이제 토르초프 선생님 계신 곳을 흘끔흘끔 봤다고 해요. 그런데 선생님은 아마 내가 흘끔 보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았대요. 나는 이렇게 객석을 돌아보면서 슈스토프 1세가 어디 계신가 이런 식으로 찾아봤대요. 아마 이 배우분,
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디 계신가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청중들을 머릿속에 하나하나 떠올려 보려고도 하고, 그 뭐 여러 가지 막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이러다 보니까 주의력이 이제 완전히 흩어져서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의 집중할 때 이제 스포트라이트 받는 그런 연습 있잖아요. 작은 주의가 집중이 되어야 큰 주의로 넓혀질 수 있을 텐데, 얘는 지금 이거 산만하게 이것저것 하느라고 주의력이 완전히 흩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음악은 계속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온갖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어갔대요. 그래서 뭐 이웃 사람들도 생각하고, 또 무슨 먼 도시에 사는 친척들도 생각이 나고, 또 죽은 내 친구도 생각이 나고 막 이랬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코스찬 계속 집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침내 머리 위에 샹들리에 불빛이 나의 주의를 끌었대요. 그러니까 주의 집중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명상에 잠겼대요. 그런데 이 순간은 분명히 그냥 공백이다. 그러니까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확신했대요. 아무리 상상력을 펼친다고 해도 그냥 불빛만 바라보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뭐 교감이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죠. 도로초 선생님께 이 말씀을 드리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네는 사물이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알아보려 했던 거야. 너는 그 형태, 전체적인 생김새, 온갖 자질구레한 면모를 골똘히 생각해 나갔지. 너는 이런 인상들을 수용하여 기억 속에 입력하면서 생각을 전개해 나갔다. 그것은 자네가 대상으로부터 무언가를 끄집어냈다는 의미로서 우리 배우들은 그런 과정이 아주 필요하다. 너는 대상이 무생물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지만 무생물과도 이제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친구의 초상화나 조각상, 사진, 아니면 뭐 박물관에 있는 어떤 물건들 이런 거는 우리가 또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무생물이긴 마찬가지 아니겠니? 그리고 그 사물에 그것을 창조한 어떤 예술가의 어떤 숨결이 들어있을 수도 있지 않겠니? 샹들리에조차도 그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사진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나의 추억이 정서가 잔뜩 깃든 그런 사진과 그냥 뭐 의미 없이 딱 우연히 찍혀진 그런 사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정도의 차이는 좀 심하게 나긴 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깊이 빨려들 수만 있다면 그 사물은 생동하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 통틀어서 사물 무생물과도 교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세요. 코스차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연히 눈에 띈 뭐 그런 낯익은 물건과도 교감이 가능합니까? 선생님께서는 너의 곁을 스쳐가는 모든 사물 속으로 네가 빨려 들어갈 만한 시간이 있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꼽만큼이라도 너의 자신을 내맡긴 적이 있었을까? 무언가에 깊숙이 빠져들지 않고서는 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지 않고서는 사물과의 무대 위의 공감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무대 위에라는 말이 좀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과 무대는 당연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보다 무대 위에서 집중해야 되고 무대 위에서 더 예민하게 섬세하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던 것 같고 오늘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 위의 공감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공감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좀 뛰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깊숙이 빠져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라고 좀 이렇게 극단화시켜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뭘 어떻게 모든 것을 바쳐 나는 못해 막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뭐 그렇게 이렇게 자신 없어 할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대상과 무엇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짧다고 해도 정서적인 교감의 순간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짧을 수 있는 거고요. 짧은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대상과 모든 사물과 뭐 깊게 정서적 교감이 하면 걔가 또라이 아니겠네? 인간이 아닐 것 같아. 그래서 막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물론 그렇게까지 또 욕심이 있는 친구는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 또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요.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눈길을 주면서 볼 수 있는 것 볼 수도 있고 눈길을 주면서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척하면서 딴 생각하거나 뭐 이런 걸 말씀하시겠죠. 무대에서 배우는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눈길을 주고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지. 그런 거 하면은 눈길은 풋라이트 이쪽, 그러니까 무대에 있는데 배우의 감정이나 관심은 객석 내지는 극장 밖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겠죠.
자신들의 부족한 내적 역량을 숨기기 위해서 흔히 배우들이 쓰는 기계적인 술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술책은 배우들의 공허한 시선을 드러내줄 뿐이야. 이런 짓은 무익할 뿐 아니라 해롭기까지 하다. 그건 뭐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 알겠지? 눈은 영혼의 거울이며 그러면 공허한 눈은 텅 빈 영혼의 거울인 거예요. 배우의 눈, 배우의 표정이 영혼의 깊은 내적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배우는 자기 배역에서 인간 영혼의 삶에 상응하는 위대한 내적 자원들을 비축해둬야 된다. 무대에서 배우는 이런 정신적 자원들을 희곡의 다른 배우들과 나누어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적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배우도 물론 인간이지. 그러니까 배우가 무대에 설 때 자신의 평소에 뭐 가지고 있던 사상이라든지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뭐 오늘 이별을 했다든지 하면 그 개인적인 감정들이 있겠죠. 상념, 현실 문제를 무대에 가지고 오는 건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 그게 또 어떻게 딱 그렇게 무자르듯이 잘라지겠어. 이럴 경우에 배우의 개인적인 범속한 생활의 선이 중단 없이 이제 무대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신의 배역에 완전히 휩쓸려 들어가지 않는 한 배우는 배역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길 수는 없을 거야. 반면에 또 그렇게 되면 배우는 완전히 그 배역과 동화되어서 변형이 일어나는데 배우의 정신이 산란해져서 자신의 개인 생활에 좌우되는 순간 배우는 풋라이트를 넘어서 객석이든 극장이 뭐 담장 밖이든 어디든 자신과 유대관계를 지닌 대상이 있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오늘 이별을 했어요. 내가 채였어요. 그럼 뭐 남자친구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럼 무대에서 내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연기를 하면서 나는 극장 밖에 있는 남자친구랑 같이 있는 곳으로 내 정서는 옮겨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배우는 이제 패턴적으로 연기를 하게 되긴 하지만 입에 막 붙어가지고 대사는 잘 나와. 그런 경우 기계적으로 연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건 실수고 이런 실수가 잦아지면 배우의 개인 생활이 끼어들게 될 때 역할의 연속성이 훼손되는 거죠. 자, 여기 고급 목걸이가 하나 있다고 치자. 이 목걸이는 금고리 3개마다 양철, 그러니까 금목걸이인데 그 중간중간에 양철고리가 막 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양쪽 끝에 있는 막 줄이 달려있어. 막 끈이 달려있어. 막 노끈 같은 게 달려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런 목걸이를 누가 하고 싶겠니? 의사소통의 선이 그런 식으로 끊어지고 중간에 양철고리 했다가 그 다음 노끈이 됐다가 막 이런 식으로 되면 그 목걸이를 누가 하고 싶겠어? 그 목걸이 아주 형편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목걸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연기를 절단내거나 아니면 아예 죽여버리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 실생활에서도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 중요하지만 무대 위의 의사소통은 10배나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진리는 연극의 본질에서 기인이 되는 거다. 연극이란 등장인물들의 의사소통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무대에 나온 두 사람이 서로 알지도 못하면서 서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사상과 감정을 나눠 갖기를 거부하던가 심지어는 세트 끝에 그냥 말없이 마주 앉아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감추려고 드는 두 인물을 극작가가 무대에 올려보낼 리가 있겠니? 거의 다 대부분 대화로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무슨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을 극작가가 내보내지 않겠니? 만약에 둘이서 아무런 교감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걸 관객이 뭐하러 보러 오겠냐? 연극을 보러 온 목적은 등장인물들의 정서를 느끼고 그들의 사상을 발견하려는 데 목적이 있을 텐데 말이지. 그러나 똑같은 두 명의 배우지만 하나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과 나누고 싶어 하고 자신의 신념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려고 하고 또 한 배우는 그런 감정과 사상을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이런 모습을 본다면 또 사정이 얼마나 달라지겠냐. 관객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정서적 지적 변화에 참여하는 관객은 대화를 지켜보는 입회인과 같대요. 배우들이 감정을 교환할 때 관객은 말없이 참여하는 배역이에요. 네, 말없이 참여하는 배역이래요. 배우들의 경험을 통해서 관객은 희열을 느끼고요. 극장 관객들이 무대상의 사건을 이해하고 간접적으로 참여할 때는 배우들 간의 교류가 유지되는 동안 뿐입니다. 자, 많은 관객의 주의를 너희들이 진짜 붙들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관객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만약에 네가 정말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배우들이 상호 간의 감정, 사상, 행동이 끊임없이 교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아울러 교환되는 내적 재료가 또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 흥미진진한 거면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을 느낄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내적 재료, 그러니까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적 재료들이 되게 그냥 뭐 저 따위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되게 관객의 흥미를 끌만한 그런 일이거나 아니면 그런 일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자, 2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자기교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자기교감은 이제 셀프. 우리 성우 연기에서는 뭘 말하냐면 혼잣말, 연극에서 이제 독백 이런 걸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언제 혼잣말을 할까? 너무 흥분해서 막 주체 없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사상과 막 씨름할 때,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무언가를 잊지 않고 우리 그래 뭐 좋아 나 핸드폰 지갑 열쇠 선생님 잘하는 거네. 핸드폰 지갑 열쇠 막 이런 식으로 나를 기억시키려고, 아니면 뭐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입으로 내뱉어냄으로써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고 싶을 때 막 이럴 때 그럴 때 우리는 혼잣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무대에서는 조용히 나 자신과의 감정을 교감해야 될 기회가 자주 오는데, 그게 길고 낭랑한 독백을 해야 될 때는 조금 사실 리얼하게 하는 것에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연극이라든지 이러면 독백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 게 사실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을까 하면 사실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그런 독백을 해야 될 때는 감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독백은 무대 밖에서는 하지 않는 것인데 무대에서 하라니, 이게 무슨 대체 논리냐. 내 자아에게 어떻게 말을 걸 수가 있냐. 뭐 사람이 그래 뭐 덩치가 큰 동물이긴 한데 그렇다고 내 머리, 가슴 아니면 뭐 상상력 아니면 양손, 양발에 대고 말을 하라는 거냐. 의사소통이라는 그 내적 물줄기는 대체 어디서 흘러나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거냐. 이런 문제에 부딪혔대요.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주체와 객체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감에 대해서는요, 이 말을 굉장히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주체와 객체.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주거니 받거니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거니 받거니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체와 객체는 대체 어디 있는 거냐. 내 몸속에 연결되어 있는 이 중심체를 찾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산만한 주의력을 추스를 수 없고 관객에게 빼앗기기 십상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선생님께서 힌두교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예시로 그냥 읽어만 드립니다. 자, 힌두교도들의 어떤 이론에는 이런 게 있대요. 우리 몸에 생명을 주는 프라나라는 일종의 생체 에너지가 있다고 믿는데요. 그들의 계산에 의하면 이 프라나의 에너지 방사 중심은,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사하는 에너지 중심은 태양신경총이라는 위 뒤쪽의 신경마디의 중심이래. 따라서 신경 및 정신의 중심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뇌 말고도 인간에게는 심장 근처 태양신경총에 그와 유사한 또 하나의 원천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신경과 정신의 중심은 사실 뇌라고 알고 있는데, 이 힌두교도들에게는 이 태양신경총이라는 게 하나 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두 개라는 거야. 이 두 중심이 근데 실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서로 이렇게 교화한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져서 나는 이 두 중심체 간의 의사소통을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대요. 대뇌의 중심은 의식의 자리고 태양신경총이라는 신경의 중심은 정서의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선생님이 해보니까 뇌와 감정이 교류한다는 느낌이 선생님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찾고 있던 주체와 객체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주 기쁘셨대요. 이 발견 이후 나는 무대에서 대사를 하든 잠자코 있든 상관없이 아주 침착하게 나 자신과도 교감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해요. 이 프라나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고 싶은 생각은 선생님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선생님이 느낀 감각들은 개인적인 거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상상력이 솟아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연기를 하기에 활용이 가능하고 나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존하는가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요. 실제적이지만 과학적이지 못한 내 방식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 좋은 일이고, 아니 그렇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강요는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프라나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살짝 하셨는데요. 저는 이 프라나가 있다라고는 믿어지지는 않는데, 그냥 이런 거죠. 왜? 머리와 마음이 다른 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쉽겠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은 안 돼.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머리와
마음은 이제 정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뇌로는 알겠는데 내가 심장은 그렇게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체와 객체가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유진아.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뇌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마음은 뭐 자꾸 마음이 가. 막 이럴 때, 진짜 정신 차려. 막 이럴 때. 내 마음이 내 스스로 컨트롤이 되지 않을 때. 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주체와 객체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 한국 정서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또 어떤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장면은 상대역과의 교감 과정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난관에 부딪힌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무대에서 나하고 직접 의사소통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나는 키가 아주 큰 사람이야. 자, 봐. 나는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팔다리 그리고 덩치도 엄청 크고 막 180이 넘고 막 뚱뚱한데 이런 나의 모든 신체 부위와 한꺼번에 너희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니? 그럴 수가 만약 없다고 한다면 말을 건네고 싶은 신체 부위 하나만 선택해 볼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친구가 눈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눈은 영혼의 거울이니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아주 좋은 답이다.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면 우선 상대방의 영혼 그러니까 눈을 찾으라는 게 아니고 눈을 통해서 상대방이 우리가 영혼을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영혼 즉 내적 세계부터 찾아봐라 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자, 그럼 어디 내 영혼을 한번 찾아볼까? 자, 코스자 너 내 영혼을 한번 찾아봐. 너는 지금까지 자신의 정서적인 촉수를 뻗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더듬어 본 적이 있겠지. 자, 나를 주의 깊게 보면서 나의 내적 기분을 이해하고 감지해 보도록 해라. 그러니까 코스자가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선생님을 이제 잘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를 집중해서. 자, 그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자, 무엇을 얻었니? 어떤 정서가 느껴지니? 하니까 코스자가 친절하고요. 사려 깊고 온화하고 활기차고 흥미로우시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래 너무 좋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어때? 이러면서 이렇게 얼굴을 딱 다르게 바꾸셨어요. 근데 이 얼굴이 바꾼 게 무엇을 떠올렸냐면 고전극 지혜의 슬픔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 파무소프가 떠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몹시도 소박한 눈, 두툼한 인매, 퉁퉁한 손, 격이 없이 살아가는 노인의 부드러운 제스처 등이 그런 모습들이 파무소프를 딱 연상시키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파무소프를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개그맨 중에서 이제 정성호 씨 맞나? 그 김상중 흉내도 잘 내시고 서경석 흉내도 잘 내시고 말을 하면 뭐 성대모사도 잘하시니까 완벽하게 알겠지만 얼굴 표정만 딱 바꿔도 우리가 누구를 흉내내는지 딱 알겠잖아. 막 이러면 막 약간 김상중 같고 막 그분이 그렇게 하면 특히 그렇게 잘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안면 근육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분이잖아. 얼굴 표정만 그렇게 해도 누군가를 딱 떠올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모습을 굉장히 기계적으로 잘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배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파무소프의 얼굴을 딱 만들어내신 거야. 누구랑 의사소통을 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면서 목소리도 파무소프의 목소리로 물으셨대요. 그러니까 코스자가 파무소프요!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러면 토르초프는 어디 갔어? 라고 하면서 다시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셨대요. 너는 지금 내가 기술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파무소프의 코, 손, 어떤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였다. 만약에 네가 코와 손보다 그 속에 담긴 영혼의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야. 내가 어떻게 내 몸에서 영혼을 쫓아낼 건가? 아니면 다른 영혼을 빌어다가 대체할 수 있겠어? 우리 그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너는 지금 내 살아있는 정신과 의사소통을 이루는데 실패한 거야. 너는 그러면 대체 누구랑 접촉을 한 걸까? 뭔가를 굉장히 신경 쓰고 주의를 집중을 기울였는데 말이지. 대체 누구랑 접촉을 한 거라고 할까? 그러니까 또 이제 코스자도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난 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자, 그래서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는 하나의 새로운 존재와 접촉한 거야. 그러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붙여주시냐면 파무소프 토르초프라고 불러도 좋고 토르초프 파무소프라고 불러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배역을 해내는 것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역 이름이
김덕배라고 한다면, 그걸 연기해야 되는 나 양유진이라고 한다면 김덕배 양유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덕배유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와의 교집합을 이렇게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죠. 배역과 배우가 있을 때요, 배역을 나한테 끌어올 수도 있고요, 내가 배역 쪽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쯤에서 어떨 때는 교집합이 이쯤 이루어질 거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쯤 이루어질 수 있겠죠. 물론 이게 두 개가 딱 일치가 되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는 참 경우의 수는 드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덕배유진, 파무소프 토르초프 파무소프라고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그냥 생각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언젠가는 네가 창조적 예술가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기적 같은 변신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덕배유진은 굉장히 기적 같은 변신이래요. 사람들은 언제나 대상에 살아 움직이는 정신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니까. 사람들은 일부 배우들이 무대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코나 눈 또는 단추를 상대하려고는 하진 않지. 정서를 상대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우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필요한 거는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무대 위에 있는 이 두 사람이 긴밀히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하려고 애쓰고 긴밀하려고 애쓰고 주의를 집중하려고 애쓰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호 교환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한쪽이 한쪽에 집중하거나 반대가 되거나 이렇게 되어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긴밀히 접촉하려고 애써야겠죠. 자, 그러니까 나는 내 사상을 부여하고자 너희들한테 애를 쓰고, 너희들은 또 나의 얘기를 들으려고 선생님의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런 과정들에서 우리가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 교감이 우리가 컴퓨터와 교감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우리 컴퓨터를 통해 여러분들과 내가 교감하는 거죠. 자, 근데 그리샤가 이 일을 딱 제기해요. 근데 그 교환이 어떻게 상호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그냥 주체로서 어떤 선생님의 감각을 막 우리한테 이제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상호적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르초프 선생님이 근데 너 왜 지금 너 말 대답해? 너 지금 방금 뭐 했어? 너 지금 내 말이 지금 말대꾸하잖아. 너 의문점을 지금 말로 표현하면서 나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상호 교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크리샤가 아니 지금은 그런데요, 방금까지는 안 그랬잖아요. 제가 말대답하기 전까지는 안 그랬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토르초프 선생님, 아닌데? 너는 우리는 지금 생각과 감정을 서로 교환하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 누군가가 의사소통을 할 때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분명히 교대로 일어나게 돼. 그러나 내가 말하고 네가 그냥 듣고 있는 것뿐이라고 해도 나는 네가 내 말을 잘 안 듣고 내 말에 의심쩍어 한다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쵸? 이 사람이 내 말을 좀 약간 긴가민가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선생님 다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교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왜 내가 자네에게서 그런 감정을, 그러니까 뭔가 긴가민가 한다라는 그런 감정을 내가 흡수했을까? 그거는 네가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억제할 필요가 사실 없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억제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억제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한테 이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만히 있을 때도 우리 둘 사이의 감정이 서로 만나고 있었어. 물론 이 사실은 네가 말을 하기 전에는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사상과 감정이 이렇게 교환되는 흐름에 절단이 없다라는 증거일 수 있겠다. 무대에서는 그 흐름을 끊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거, 그거 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락을 또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대사가 대부분이거든. 대사가 그냥 계속 대부분인데 거기 끊어지고 그러면 뭔가 약간 끊어진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근데 이 끊어지지 않는 흐름이 참 이게 드문 일이긴 해. 이게 어려운 일이야. 대개의 배우들이 정말로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해도 자기 대사 말할 때만 흐름이 안 끊어지고 상대 대사를 시작하면 듣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하는지 흡수하려고 들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상대 대사 끝날 타이밍만 기다리고 앉아있고 자기 다음 큐가 들릴 때까지 그렇게 되면 연기를 중단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이 들면 지속적인 교환은 박살난다. 왜냐하면 대사를 하든 상대방 대사에 응답을 하든 심지어 말없이 눈길만 그냥 주고받을 때도 감정의 교환이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은 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단문 연기만 하는 친구들은 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단문 연기만 하는 그런 수업은 이 교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오디오 드라마 하듯이 이렇게 좀 주고받아 보든지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은 사실 더빙 같은 거 하면서 근데 너희들 그것도 사실 교감하려고 애쓰진 않지. 그냥 내 대사 그냥 입끼리 맞춰 찔러넣기 사실 바쁘고. 그래서 이 교감에 대한 파트는 좀 중요한데 이걸 다뤄지는 학원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슬래시 치는 부분에 리액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가 약하다. 그리고 상대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교감 부분이 약한 거거든요. 선이 자꾸 끊어지는 느낌 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집중해서 찾아서 할 수 있는 교육을 좀 찾으셔야 돼요. 이 교감에 대한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연결관계가 그렇게 조각난 연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상대 배우에게 대사를 할 때는 자신의 사상이 상대방의 의식 속에 깊숙이 침투되었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따라가는 법을 배우도록 해라. 그런 확신이 서고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눈으로 보강한 다음 비로소 나머지 대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은 어렵게 쓰여 있는데 주어진 사람의 나도 너도 충분히 들어갔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이제 나머지 대사를 계속해라. 그러니까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충분히 애써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덜 들어갔는데도 계속 대사를 치는 연습을 하면 그게 나중에 습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듣는 입장일 때는 상대의 말과 상상을 받아들일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매번 새롭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매번 새롭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 않죠. 차라리 주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왜냐면 주는 입장이니까. 근데 듣는 사람은 들었던 얘기를 또 듣는데 새로 듣는 것처럼 들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연결관계는 여러분이 함께 연기를 하는 동안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되려면 이건 물론 어렵겠지. 그러니까 상당한 주의 집중 그리고 테크닉, 예술적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교감, 사물과의 교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 유령처럼 어떤 가상적이고 비존재적 대상과의 교감은 또 어떻게 하는 걸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자, 만약에 유령이 다 나오는 그런 연기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유령을 보았다고 믿으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유령을 보았다. 나는 유령을 봤어. 나는 분명히 유령을 봤다. 막 이런 식으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문제에 매달려서 모든 정력과 주의를 허비한다라는 거야. 이것은 효과적이지 않은 연습 방법이에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면 노련한 배우들은 문제의 핵심이 유령 자체에 있다라기보다는 만약에로 접근한다는 거죠. 자신과 유령과의 내적 관계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센스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령이 나타나면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인가 라는 만약에를 대입해서 자기 문제에 정직하게 답하려고 애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상적이고 비존재적 대상과의 교감이 그러니까 교감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치?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게 이제 무대에 올라갈 거니까. 근데 그것이 어려움을 겪을 때 만약에라는 문제를 풀어서 그냥 자기 문제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내 문을 열고 이 작업실 문을 열고 외계인이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 외계인에 집중해서 외계인을 내가 본다라고 믿자 뭐 이런 걸 집중해봤자 그게 와닿느냐. 근데 그냥 만약에 이 외계인이 들어오면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 문제로 끌고 와서 거기에 정직하게 답하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못하는 이유가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오면 분명히 여러분이나 나나 뭐 이러면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런데 들어왔다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를 대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배우들 중에는 특히 초심자의 경우 집에서 작업을 하면서 누구랑 주고받는 대화예요.
근데 이 대상이 없잖아. 그러니까 가상의 대상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형을 갖다 놓고 이렇게 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강아지를 앉혀놓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이크를 보면서 상대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를 막 한다든지, 이런 연습을 하는 경우 여러분들도 가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있지도 않은 것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냥 스스로 믿는 척 하는 것에 그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주 나쁜 버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버릇이 들면 무의식 중에 무대에서도,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내가 진짜 슛이 들어와서도 그런 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살아있는 상대가 오히려 불편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자신과 상대역 사이에 생명이 없는 가짜 대상을 세워놓는 것은 아주 위험한 습관이고요. 그게 뿌리가 깊어지면요, 그게 평생을 갑니다. 시선은 나를 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딴 사람을 보고 있는 배우. 내가 아니라 그 딴 사람과 계속 호흡을 맞추고 있는 배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배우들과 상대로 연기를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상대 역이. 그렇죠? 이 사람은 나한테 자꾸 이렇게 교감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교감을 할 줄을 몰라. 마이크랑만 해봤어. 자, 그런 배우들은 가장 긴밀히 관계를 유지해야 될 당사자들과는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상대방의 말, 억양, 또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면 기계는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거든. 인형을 가지고 내가 연기할 때는 이 인형이, 가상의 인물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것이다라는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내 대사를 치죠.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은 어떻게 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야. 상대를 향하고는 있지만 눈이 가려져 있는 거다. 이런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방법에 물들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여러분을 파고들면 근절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코스자가 살아있는 상대가 만약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토르초브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생길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해요. 그래서 두세 명씩 무리를 지어서 연습을 하게 될 거야.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한다. 살아있는 대상이 있고 전문가의 감독을 받을 경우가 아니면 의사소통 연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감독관 없이 지들끼리 그냥 스터디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옛날부터 그 스터디하는 걸 되게 반대했어요. 왜냐면 배가 산으로 가. 안 좋은 습관이 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많이 취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훈련하기 위한 루트를 좀 찾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려운 교감이 있는데요. 관객들과 상호 교감하는 거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조금 약간 부딪힐 수 있어. 무슨 제사의 벽, 관객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하는 신경이 딱 들 수 있는데, 자, 일단 들어봅시다. 공연 도중에 터져나오는 어떤 웃음이라든지 눈물, 그 다음에 갈채, 박수갈채. 자, 그리고 어떤 야유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객들이 막 보면서 막 흥분할 수도 있죠. 막 이렇게 너무 집중돼가지고 막 흥분하고 막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해주시냐면, 아동극 파랑새 공연 중에 극 중에 어린이들이 나무들과 동물들한테 막 시달리는 장면이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공연을 하던 중이었는데 어떤 애가 10살 난 소년이 옆구리를 쿡 찌르는 거야. 관객이 와가지고 탁 찌르고, 저 아이들한테 고양이가 엿듣고 있다고 알려주세요. 저 고양이 저기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배우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애니까. 그래가지고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가 달래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막 마침내 이 꼬마는 풋라이트까지 막 다가가서 그 어린이들한테 야 너희들 위험해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아동극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런 게 진정한 반응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관객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관객이 없는 연기, 공감해주는 청중이 없는 연기, 거기서 연기를 한다라는 것이 되게 뭔가 이렇게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 그런 게 되게 우리 좋진 않겠지. 뭔가 이렇게 많은 청중에게 하는 연기가 음향시설이 완벽한 방에서 부르는 노래와 같고, 관객이 없는 연기는 그냥 아무도 듣지 않는 그냥 막연한 그냥 의미 없는 노래와 같지 않겠어? 그래서 배우들에게 청중은 정신적인 음향시설이고, 청중들은 배우들에게서 무언가를 받아서 살아있는 인간들의 정서로 되돌려주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이러면 웃기고 있네. 그때 어머 지랄이야? 뭐 이러면 정서로 나한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인습적이고 인위적인 연기 유형에서는 또 이런 집단적인 대상과의 관계 문제가 되게 간단히 해결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 고전 소극을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소극은 중세 시대에 있었던 그런 막강극인데요. 되게 뭐 비속한 연극, 해학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뭐 마당놀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왕이 된 남자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광대 역할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 막 관객들을 약간 끌어들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관객들랑 직접 소통하기도 하고 막 이런 작품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 프랑스 고전 소극 배우들은 관객한테 끊임없이 말을 계속 겁니다. 그들은 무대 앞까지 나와서 개인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고, 자, 얘는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연극의 경로를 알려주는 장광설을 늘어놓기도 하고요. 이것은 대단히 자신의 차 있고 확고하고 태연자하게 이루어진대요. 정말이지 배우가 관객과 직접 관계를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관객을 압도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군중 장면입니다. 이거 옆에 써있죠. 몹신. 이럴 때 배우는 집단적 대상과 직접적인 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군중 속 개개인을 상대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넓은 의미의 상호교환, 그러니까 막 있다, 관중이 있다 이런 식으로 포용해야 될 때도 있대요. 군중 장면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상호 교류에 매우 다양한 정서와 사상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유로 상호 교감의 과정은 더욱 심도가 깊어지고 또한 그 집단성이 개개의 구성원 및 그룹 전체의 기질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게 주요 인물들이 자극되어 관객들한테 또 커다란 인상을 남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토르츠보 선생님께서는 이 기계적인 배우들이 관객들에게 취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안 좋은 거. 자, 이들은 연기하고 있는 상대 역을 완전히 무시하고 관객과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기하고 있는 상대 역이 있는데 상대 역을 무시하고 관객과 직접 소통한대요. 이것은 엄청 편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과시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랍니다. 다른 배우들과 더불어 살아있는 인간 감정을 교환하려는 진지한 노력과 이런 자기 과시는 너희들도 다 확실히 구별할 수 있으리라고 선생님은 믿으신다는데 저는 너희들이 구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이런 고도의 창조 과정과 진부적, 기계적, 이론적 제스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둘은 반대고 상호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의 이 스타니슬라브스키 사실주의 이 학교에서는 이런 과장된 유형의 연기는 절대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과장 연기인지를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과장 연기를 하게 된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이 아는데 과장 연기를 하는 그런 똥배짱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알기 위해, 오답을 피하기 위해 그게 뭔지 공부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3단락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연기의 예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하십니다. 자, 누군가와 우리가 실생활에서 누군가와 사상이나 감정을 나누어 갖고자 할 때는 내가 몸소 체험한 바를 알려주어야 해. 보통 이런 사상이나 감정은 생활 속에서 얻어지고 이런 재료들이 우리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서 주변 조건들을 위해서 도출되지. 근데 연극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배우는 극작가가 창조한 감정이나 사상, 그러니까 대본에 쓰여 있는 그 감정과 사상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정신적 재료를 흡수해야 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격정의 외적 형식을 낡은 극적 수법으로 연기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일이래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 이렇게 대본에 있는 그 감정과 사상을 내가 잘 흡수해서 나화시켜서 제대로 잘 구현해내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여지기 식으로 연기하는 거, 그냥 극적인 300년 된 수법으로 연기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래. 자, 상대역과 진정으로 교감을 한다는 것은 그런 교감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냥 척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한 길로 가기를 좋아해서 그냥 대강 흉내내기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 진정한 교감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사상과 감정의 교환이라는 미명하에 배우들이 흔히 관객들에게 내보내기 쉬운 게 뭔지 너희들은 잘 보고 느끼고 이해하기 바란다. 자, 그리고 선생님께서 무대 위에 올라가셔서 어떤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를 하시는데요. 과장된 연기 기술을 재치 있고 노련하게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방식이었대요. 선생님이 어떤 시를 낭송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뛰어났지만 얼마나 빠른지,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뭐 예를 들면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뭐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국민교육광장 같은 거 그런 거를 막 되게 막 좋은 목소리로 막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막 이렇게 되게 멋스럽게 읽는 거, 그런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렇게 연기를 하셨대. 그 되게 멋있었대. 그래서 애들이 이제 와 이러고 있는데, 자, 우리
의사소통 얼마나 된 거지? 라고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애들이 이제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의사소통?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교감은 우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지. 나는 그냥 어떤 말들을 중얼거리면서 그냥 콩복듯이 쏘아대기만 했지. 사실은 이건 나 자신도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면서 하는 얘기야. 이게 흔히 배우와 관객이 가지는 관계의 기반이라며 관객에게 제공되는 첫 번째 유형의 재료래요. 얄팍한 거칠애이며 시어 자체의 의미나 함축성 같은 건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분위기, 멋스러운 효과를 노리는 거래요. 자, 그래서 이 과장 연기의 예 1번입니다. 자, 여기 먼저 우리가 이걸 읽어보자면, 자, 1번이 뭐라고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데, 1번이 상대방과 직접 접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대사를 그냥 노련하게 처리하는 데 집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배역 또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경우. 얼굴, 제스처, 포즈, 목소리, 어법,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감정을 제외한 모든 것을 보여준 데 집중하는 경우.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자신의 대사를 비개성적으로 할 경우.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지금 첫 번째, 상대방께 직접 접촉하지 않고 그냥 내 대사를 노련하게 처리하는 데 집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선생님 뭘 예를 들어주시냐면, 피가로라는 작품에 나오는 마지막 장에 나오는 독백을 낭송하시는데요. 이건 진짜 애들이 보기에는 완전 기적 같았대. 놀라운 움직임, 억양, 변화, 매혹적인 웃음, 또렷한 어법, 경쾌한 화술, 혼을 빼앗아갈 듯 절묘한 목소리, 막 변화, 막 우리는 막 갈채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대. 진짜 막 너무 연극적이고 막 대단히 효과적이었대. 근데 이 독백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래. 선생님의 말씀을 우리는 파악하지 못했대. 그냥 되게 멋스럽고 막 이렇고 되게 다이나믹하기도 하고, 아까는 그냥 말만 주르륵 했는데 이번에는 막 동작도 풍부하고 막 이 어법, 화술, 그 다음에 목소리도 너무 좋았다라는 거야. 그럼 막 웃음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갔대. 근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교감이 되어지질 않았어요. 자,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은 어떤 배역을 하고 있는 나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피가로를 연기하는 이를 보여주는 거야. 내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나는 그 나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피가로의 독백, 뭐 거기 말, 제스처 모든 것을 이용하는 거야. 나를 뽐내기 위해서. 내가 보여준 것은 역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나 자신, 어쩌면 나의 속성 이런 거래요. 내 형상, 얼굴, 제스처, 포즈, 자세, 동작, 걸음걸이, 목소리, 어법, 대사, 억양, 기질, 기술 등 감정을 제외한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표현력이 되게 뛰어난 아이들, 다른 연기보다 표현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선생님이 지금 방금 한 그 멋있었던 그런 연기는 어려울 게 없대요.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 쓰고 단어나 어구를 아주 또렷하게 발음하고 자세를 뭐 이렇게 조각상 같이 탁 잡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을 테니까. 나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을 계속 주시하면서 마치 카페 여가수처럼 연기를 했대요. 나는 완전히 상품이었고 여러분은 손님이라고 느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연기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근데도 이런 연기의 자기 과시가 아주 널리 퍼져서 대단히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 선생님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방금 나는 내 자신을 과시하는 연기를 보였어. 근데 이번에는 작가가 제시한 것에 집중하는 것만 신경 쓰는 그 안 좋은 예를 한번 보여줄게. 자, 이 연기는 내가 배역을 생활하는 건 아니야. 이 연기의 초점은 내 감정에 두는 게 아니라 어떤 패턴, 어휘, 외적인 표정, 제스처 및 동작에 맞추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이렇게 발굴해내는 어떤 역할 창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역할을 외형적으로 제시하는 거를 하는 거야. 자, 선생님은 지체 높은 어떤 장군이 집에 혼자 있는 장면을 연기하셨어요. 별로 할 일이 없어서 따분해진 장군은 의자를 있는 대로 가져다가 사열을 받는 병사들처럼 이렇게 늘어났고, 다음에는 이곳저곳 탁자 위 물건들을 모두 반듯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군은 무언가 짜릿한 일이 없을까 생각이 잠겼고, 그런 다음 수북히 쌓여있는 서류 뭉치를 보고 깜짝 놀라요. 장군은 그중 몇 통의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을 한 다음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고 이제까지 했던 바보짓을 다시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토르츠보 선생님은 장군의 독백 텍스트를 시종일관 아주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었어요. 독백은 고관들은 착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무식하기 짝이 없다, 이런 내용이었대요. 이 선생님의 연기가 냉정하고 개성이 배제되어 있었어요. 그곳에 생명이나 깊이를 부여하려는 시도보다는 그 외형만,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를 전달하는 거야.
그것만 암시하고 있었대요. 어떤 대목에서는 또 그 텍스트를 아주 또렷하게 기교를 써서 전달하기도 했고 발음을 되게 정확하게 해서 또 어떤 대목에서는 퍼즈나 제스처, 동작 등을 부각시키거나 인물의 성격의 어떤 미세한 특징을 또 강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선생님은 자신의 연기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곁눈질로 또 관객을 주시하고 있었더라고요. 중간에 이렇게 퍼즈가 있을 때는 퍼즈 장면을 아주 길게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잘 만들어진 배역이긴 했지만 수백 번도 넘게 하다 보니까 실증이 난 배우같이 그렇게 느껴졌대요. 아니면 추궁기 내지는 같은 영화를 끝없이 반복해서 돌려야 하는 영사기 기사와도 같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가가 제시한 역할을 그냥 하는 나는 수단인 거예요. 나는 역할의 창조자, 나는 예술가가 아니라 그냥 배우라는 직업을 그냥 작가 밑에 있는 하수인처럼 두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연기를 해내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개성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작가의 사상만이 도드라져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면요. 상대 역과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야 되고요. 내가 그리는 인물의 감정과 유사한 내 감정, 그러니까 나의 유사한 감정을 끌어오기 위해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겠죠. 선행된 어떤 것들을 했겠죠. 크게 봤을 때 뭐 정서기억이라든지 상상력 같은 것들을 그런 걸 거쳐서 유사한 나의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겠죠. 그래서 그 만들어졌어요. 그걸 이제 전달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와 배역의 이 완전한 융합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그 교집합을 만드는 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을 한번 해보겠대요. 자, 상대역과 의사소통을 잘못하면 선생님이 종을 땡 쳐서 지적을 해준대요. 여기서 잘못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상대방과 직접 접촉을 하지 않는 경우 1번, 그 다음 2번 배역 또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경우, 그 다음 3번 자신의 대사를 비개성적으로 할 경우 이 실수,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 세 가지 이 실수를 하면 땡 종을 친대요. 그러니까 종을 안 치는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냐? 자, 다음 세 가지 유형인데 무대 위의 대상과 직접 교감을 하거나 관객과 간접 교감을 할 때. 그 다음 2번 자기 교감을 할 때, 그러니까 셀프. 3번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가상의 대상과 교감할 때. 그러니까 세 가지 다 교감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시작됩니다. 폴과 코스차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괜찮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종이 계속 울렸대요. 그리고 다른 배우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이 많이 울렸는데 그리샤랑 소냐가 마지막 차례였는데 얘네들이 약간 연기에 문제가 많은 애들이잖아. 그래서 쉴 새 없이 종 울리겠다 했는데 종소리가 되게 적게 나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쟤네들 왜 의외인데 종 소리가 되게 적게 나왔는데요? 하니까 선생님이 그래, 자신만만해하는 많은 배우들도 실수를 하기도 하고 남들로부터 비판받는 배우들도 올바른 상호 교감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얘들은 오늘 잘했어. 어떤 경우든지 비율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굳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면 전적으로 옳은 교감도 없고 완전히 틀린 교감도 없다는 거야. 배우의 작업은 혼합된 거지. 그 속에 좋은 순간도 있고 나쁜 순간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옳은 교감만 하겠어요? 그래서 약간 틀린 교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씨 나 오늘 또 틀린 교감을 했어. 나는 성우가 되면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을 굳이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검증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분석을 많이 해보고 싶으면 자신의 결과를 백분율로 한번 나눠보는 거 한번 해볼래? 상대 배우와 접촉한 비율, 관객과 접촉한 비율, 배역의 패턴 제시에 머무른 비율, 그리고 자기 과시를 한 비율을 한번 나눠볼래? 최종 집계에서 이들 비율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배우가 획득한 교감 과정의 정확도가 결정돼. 어떤 배우는 상대 배우와의 관계에서 더 높이 이렇게 교감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훨씬 더 높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배우는 가상의 대상이나 아니면 셀프 교감하는 능력에서 높은 비율을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배우들은 이상에 접근해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 되는 부분이 있고 못 되는 부분이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는지. 또 나쁜 쪽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서 몇몇 유형은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낫다. 예를 들어 개성을 배제한 채 역할의 심리적 패턴을 자랑하는 연기, 그러니까 세 번째 연기가 자기 과시하거나 기계적인 연기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네, 뭐 그걸 또 낫다고 또 이렇게 자기 위안할 수는 없죠. 이와 같은 식으로 수없이 많은 경우가 생겨날 수도 있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최상의 연습은
첫째, 무대에서 실제 대상을 찾아내어 그것과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집중해야 될 대상, 내가 주의 집중을 쏟아내야 될 대상,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거기서 대상을 찾아내어서 그것과 이제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훈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릇된 대상, 여기다가는 신경 쓰면 안 돼. 그리고 이 사람한테도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릇된 대상과 관계를 식별해서 이거는 퇴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답 처리, 오답이 무엇인지를 또 아는 것도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다 하다가 투머치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특히 다른 배우들과의 의사소통의 근간이 되는 정신적 재료가 어떤 성질인가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하도록 해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3단락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